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의 마트 때문인데요. 넷플릭스의 K-컨텐츠와 불닭볶음면 열풍으로 미국에서만 무려 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저급하다며 비웃던 일본의 유명 다큐 감독은 놀라운 현상을 취재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아낸 한국 마트의 다큐멘터리는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 1억 뷰를 돌파했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지난해 대비 200%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쿄 시부야구 방송국 12층 회의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펼쳐진 자료들 사이로 빨간 포장지에 불닭볶음면이 놓여 있었죠. 다나카 유이치는 그 라면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면 하나로 사회가 바뀐다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유이치의 목소리엔 42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15년간 날카로운 다큐멘터리로 이름을 알렸던 그였죠. 사회 비판, 정치 고발, 기업 부패, 추적까지 해온 그에게 한국의 매운 라면 열풍은 그저 상업적 과장에 불과했습니다.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다나카 선생. 프로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층이 우리 프로그램을 안 봐요. 이번 한국 마트 취재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유이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소위 K푸드 열풍이라는 건 저급한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게요. 유이치가 말했습니다. 이 황당한 유행이 얼마나 허상인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회의실을 나서며 유이치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된 광고, 혼란스러운 매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장면들을 차례로 보여주며 이 열풍의 허구성을 드러내겠다는 계획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질서정연할까요? 유이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혼돈 그 자체일 거예요. 그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냉소와 확신으로 무장한 채로 말이죠. 아직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유이치는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한국 마트 열풍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적힌 기획서가 들어있었죠. 곧 그 제목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로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유이치는 카메라 감독에게 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혼잡한 장면들을 많이 찍어두세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 시끄러운 소음,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예상보다 조용했죠.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유이치는 살짝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짜 혼돈은 마트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남의 한복한몰 지하 2층으로 내려가자 드디어 대형마트가 나타났습니다.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고 각종 안내방송이 겹쳐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가족들, 장바구니를 든 직장인들, 시식코너 주변으로 몰린 사람들까지. 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이치가 카메라 감독에게 속삭였습니다. 완전한 혼돈이에요.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과부하 상태였거든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카트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요. 이걸 그대로 찍으세요. 편집할 때 더 혼란스럽게 보이도록 빠르게 컷을 넣을 거예요. 유이치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을 시작했어요. 유이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장면이 완성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복잡하고 시끄럽긴 한데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길을 양보하고 있었고요. 계산대 줄도 길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잠깐만요. 유이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훑어보았어요. 혼돈처럼 보이는 이 공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지 못했죠.
첫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마트 안쪽으로 들어가자 시식 코너가 보였습니다. 빨간 포장의 불닭볶음면과 떡볶이가 작은 종이컵에 담겨 있었죠. 유이치는 이곳에서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매워서 난리치는 모습을 찍어보죠. 하지만 시식 코너의 풍경은 예상과 달랐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사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매워요. 물김치 드시고 드세요. 그 여사님이 유이치에게 작은 컵을 건넸습니다. 외국분이시네요? 매실청도 준비해뒀어요. 유이치는 당황했습니다. 매운 음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운맛을 중화시킬 것들을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그는 시식을 하면서 여사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여사님은 더욱 세심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이들한테 좀 매울 수 있어요. 순한 맛으로 따로 준비해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별도로 준비된 덜 매운 버전을 내놓았죠. 외국인 관광객이 오자 여사님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이거 돼지고기 들어가요. 괜찮아요? 할랄 표시를 가리키며 확인했어요. 그리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대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이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식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손님을 개별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영업을 위한 친절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을 생각하는 돌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유이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또 오세요. 여사님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카메라를 든 유이치는 처음으로 자신의 예상이 틀렸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식 코너를 벗어나면서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을 느꼈어요. 아직은 작은 균열이었지만 분명히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를 지나 정육 코너로 향했습니다. 유이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정육 코너에서 발견한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기 포장지에 절취선이 있어서 가위 없이도 쉽게 뜯을 수 있었습니다. 반찬 코너에는 인공지능 저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용기를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무게를 재고 가격표를 출력했죠. 즉석 조리 코너에는 대기번호를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유이치가 한국어 가이드인 수민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빨리빨리 문화예요. 수민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빨리빨리는 그냥 서두름이 아니에요. 서로의 시간을 돌려주는 문화거든요. 유이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간을 돌려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봐요. 저 아주머니가 고기를 살 때 절취선 때문에 집에 가서 가위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몇 초가 모이면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되는 거죠. 반찬 코너에서 저울 재는 시간이 단축되면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수민의 설명을 들으며 유이치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개인의 편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효율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었어요. 즉석 조리 코너에서 떡볶이를 주문한 한 아버지는 대기번호를 받고 아이와 함께 근처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순서가 되자 진동으로 알림이 왔죠. 아버지는 음식을 받으면서도 계속 아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빨리빨리가 조급함이 아니라 숙련이군요. 유이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기존의 논리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질서 자체가 너무 정교해서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시스템화된 결과였죠. 정육 코너 촬영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카메라 보조 스태프가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에 거미줄 같은 금이 퍼졌죠. 아, 큰일 났네요. 수민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근처에 수리점이 있을 텐데. 그런데 마트 안쪽 한편에 작은 휴대폰 수리 부스가 있었어요. 간판에는 20분 특급 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20분에 될까요? 유이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리기사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손상 정도를 확인했어요. 네, 액정 교체만 하면 되니까 금방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 과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유이치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기사의 손놀림이 놀라웠습니다. 정밀한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루면서도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15분이 지나자 기사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 됐어요. 테스트해보세요. 보조 스태프가 휴대폰을 받아 이리저리 만져봤어요. 터치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카메라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보호필름까지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었죠. 이건 서두름이 아니라 숙련입니다. 유이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조급함이나 대충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밀함과 효율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기사는 작업을 마치고 도구들을 정리하면서도 다음 고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동작이 무구심리, 시간 낭비 없이 이어졌죠. 유이치는 카메라 감독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찍어보세요. 아까와는 다른 관점으로요. 그의 논리체계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의 촬영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계산대 근처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중년 남성이 지갑을 잃어버린 거였죠. 지갑이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 남성이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유이치는 이번에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고객분 지갑 분실 신고입니다. 현재 위치는 3번 계산대 앞이고요. 동시에 주변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바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는 우리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청소 직원은 근처 쓰레기통까지 확인해 줬어요. 보안팀이 도착하자 체계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하고 그 남성이 들른 코너들을 역순으로 추적했죠. 고객센터에서는 익명방송으로 지갑 발견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20분 후 정육 코너에서 지갑이 발견됐어요. 한 손님이 신고했고 직원이 즉시 가져왔습니다. 지갑 안에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돌려줬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성이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직원들과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이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협력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건 그냥 친절이 아니야. 시스템이야. 유이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공동체적 행동이 개별적 선의가 아니라 집단적 질서로 작동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사회적 시스템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후 도쿄의 편집실로 돌아온 유이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초기에 작성한 대본이 떠 있었죠. 혼돈, 과장, 저급 유행이라는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이치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단어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백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자신의 편견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새로운 키워드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배려, 속도, 질서, 마음. 이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편집 작업을 시작하면서 유이치는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았어요. 처음에 혼돈이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조화가 있었고 각자의 행동이 전체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지갑 찾기 장면을 편집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 그 남성의 안도하는 표정,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 순간 유이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마트 문화를 폄하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유이치는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어요. 서로의 시간을 돌려주는 가게.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목격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편집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유이치는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발자가 아닌 증언자로서 세상에 진짜 감동을 전하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 서로의 시간을 돌려주는 가게가 방영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반응은 유이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저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습니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유럽의 한 유통체인이 벤치마킹을 문의해왔고, 미국의 경영대학원에서는 사례 연구로 활용하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영상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석 달 후 유이치는 도쿄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선 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객석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의 마트 문화를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유이치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정작 비판받아야 할 건 제 편견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이름 모를 이웃의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시식 코너의 아주머니, 휴대폰을 고쳐주신 기사님, 지갑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돌려주는 진짜 공동체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유이치는 트로피를 들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질문으로 끝났어요.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시간을 돌려주었나요? 화면이 서서히 검게 변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이치의 여정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